네, 시작할까요? 자, 여러분하고 경영조직론 동차반 함께할 이혜선 노무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고, 저희가 인사관리 동차반 개강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또 경영조직론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한 번만 빠르게 저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목요일이죠. 6월 6일부터 이제 8월 1일까지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총 9번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9시 반부터 1시까지 수업을 하지만,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는 모의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9시에 오셔서 25분 동안 모의고사 보시고, 9시 반부터 1시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여기 지금 온천반 분들이 있을 건데 온천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답안 제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답안 제출 시간 잘 준수를 하셔가지고 답안 제출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의고사 꼭 보셔야 돼요. 자, 모의고사 안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실강을 듣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꼭 작성해서 제출하자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나 교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사용이 될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이 실전 연수 문제집이다라고 하는 게 수업 시간에 중점적으로 좀 같이 볼 교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랑 같이 밑줄 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요거 중심으로 갈 거고요. 그럼 서브노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디다 써먹느냐? 자, 이거는 전체 흐름 잡는 용, 그죠? 흐름 잡는 용으로 서브노트를 보시는 거 권합니다. 물론 판서를 통해서 한번 흐름을 잡아주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흐름이 다 안 잡힐 수 있어요. 워낙 저희가 회체가 적고 할 거는 많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모두 다 전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노트 통해 가지고 전체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할 거고, 이걸 예습이다라는 시간을 조금 가져서 미리 한번 읽어보고 오시던지, 아니면 복습을 하기 전에 한번 이 서브노트 통해서 흐름을 쫙 잡은 다음에 연습문제집으로 복습을 들어가시던지 이런 식으로 이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브노트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브노트에 형광펜이나 펜 같은 거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필로 밑줄 같은 거 치시려면 연필로 밑줄을 좀 치시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또 내년에 또 만약 저랑 같이 일기를 하게 되면 서브노트가 일기 교재예요. 근데 이 책을 또 사고 하면은 또 여러분 교재비가 많이 드니까 연필로 조금 필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차반 강의만으로는 합격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뭐야, 난 이번에 꼭 끝내고 싶었는데, 그죠? 근데 이게 9번만으로는 할 내용이 좀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하고 2차는 많이 다릅니다. 1차는 뭐 여러분 너무 이번에 난이도도 좀 올라갔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이번에 합격률도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서운할 수 있겠지만 1차는 그래도 할만해요. 왜냐하면 절대평가니까요. 그죠? 근데 이 2차 같은 경우에는 양도 많죠? 게다가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인데다가 지금 2차 응시생 대비해가지고 합격 예정자 수가 300명대이기 때문에 뭐 10대 1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경쟁률도 치열하고 하기에 이 2차는 할 것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1차는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죠? 1차 너무 행복했어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2차는 양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9번 강의만으로 전 과목을 완벽하게 하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래서 합격은 어렵지만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두 번째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 과목을 한 바퀴 돌려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GS 연기부터, 즉 내년에 2차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때 어느 정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길이 보인다. 그렇죠?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돌리고 그냥 뭐 맨땅에 헤딩하듯이 연기 딱 들어가시면 정말 헤매세요, 많이. 왜냐면 수업하는 양은 많지, 교재도 두껍지, 와,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감당이 되는 걸까, 막 감이 안 잡혀. 그렇게 되면 시행착오, 시간 낭비를 하게 되고,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면요 올해 끝나 있을 거예요. 보통 시행착오 엄청나게 겪다가 이제 조금 알겠는데 하면 1기예요. 1기면 내년이에요, 여러분. 그치? 그러면은 이때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한 바퀴 돌려야지 이게 내년에 시험 준비를 하실 때 어떻게 된다? 이 시행착오라고 하는 걸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 최대한 뭐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 방법에 대한 감이 잡히는 거다. 그래서 힘들어도 무조건 전 과목 1회독 돌린다. 그렇죠? 무조건. 빠지지 말고 미루지 말고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8월 초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8월 초에 끝나면 시험 볼 때까지 지금 한 3주 남을 거예요. 그지? 뭐 보강 있고 뭐하고 하면 그거보다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3주, 4주 정도 남을 겁니다. 그럼 이 3주 동안 뭐 해야 되냐면 전 과목을 3주 동안 내가 1회독 할 수 있는가 꼭 회독을 또 돌려보셔야 돼. 알겠죠? 그리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따만큼 외웠는데 이 정도 쓸 수 있구나. 요거를 조금 경험을 해봐야 이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느낌도 오고, 그리고 점수도 받아봐야 이 정도 쓰면 요 정도 점수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이 감이 있어, 감이. 그치? 자, 그래서 이거 무조건 필수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거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장 경험 꼭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말씀드렸고 모의고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는 모의고사를 이메일로 제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 이메일로 제출을 하는데 이제 다음이 아이디 통폐합을 하면서 한 메일이 아니라 이제 다음.net으로 바뀌었다. 요것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런 어플들이 있어요. 사진을 모아서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시켜주는 어플들이 좀 있다. 자, 근데 이 어플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컴맹이기 때문에 어플 같은 거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죠? 무지하게 컴맹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료로 쓰려면 광고를 좀 보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못 보겠어! 그러면 뭐 유료 결제하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하나의 PDF 파일로 꼭 변화를 시켜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림 파일로 보내시면, 일단 한 메일에 그림을 4장씩, 5장씩 첨부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직접 이렇게 첨삭하거나 이게 하는 게 좀 불가능해요. 첨삭자들이 이 PDF 파일을 받아서 여러분 그 패드에다가 필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첨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PDF 파일로 변화를 좀 해주셔야 하고 가장 간단한 어플은 이 어플이어서 제가 일단 소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진 착착착착 찍고 어플 들어가서 그 사진 다 불러와가지고 하나의 PDF 파일로 바꿔. 그 다음 바로 뭐 한다? 내보내기가 돼. 그럼 이제 메일 주소로 이거 쓰고 제목만 뭐 하자? 유념해달라. 자, 메일 제목은 어떻게? 과목을 꼭 써줘야 된다.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제가 엄청나게 강의를 많이 해요, 여기서. 그지? 거의 뭐, 그죠? 범위의 경제를 우리 학원은 나를 통해 이루고 있는 것 같아. 그죠? 1차 경영학도 하지, 인사하지, 경조하지, 뭐, 나 계속 굴려먹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과목을 꼭 적어주셔야 된다. 경조, 동차. 이거 꼭 적어줘야 돼. 그죠? 그래야 메일 분류가 가능합니다. 쉽게. 자, 그 다음에 이름이나 수강번호 이런 거 좀 적어주셔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우리 수강생이구나 아니구나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메일 내용에다가 질문 쓰시면은 저한테 전달이 안 돼요. 이건 첨삭자들이 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카페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IT 강국이다. 그지? 한번 보내면 다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막 여러 번 보내지 마. 그렇죠? 여러 번 보내지 말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거 하나 내가 이 인사관리 때 얘기를 안 했더라고. 엄청난 주의사항. 수신 확인하지 마요, 여러분. 그 계속 보고 있어. 수신 확인했나? 수신 확인했나?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지. 그렇죠? 자, 수신 확인을 계속하면서 막 이래. 선생님, 왜 제 메일 수신 확인이 안 돼 있죠? 이거 혹시 안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막 불안해서 막 글을 쓰는데, 그죠? 여러분, 첨삭자들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 어떤 첨삭자는 자기가 할당받은 답안이 있으면 이거 전체 다 다운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첨삭하는 스타일들이 있고, 아니면 하나씩 격파하듯이, 그지? 열람 다운받아서 첨삭 보내기, 다음 거 열람 다운받아서 첨삭 보내기, 여러 스타일이 있어. 그지? 근데 내가 지금 내 메일이 계속 수신하기 안 돼 있다. 그럼 얜가 보지. 그치? 얜가 보지. 내 메일이 아직 확인이 안 됐나 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이 이 답안 메일과 관련해서 어떨 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냐면, 수업 시작을 했는데도 답안 첨삭 답장 메일이 안 온 거야.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저한테 바로 문의를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메일 검색해보고 해가지고 문제 바로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알겠죠? 자, 그지, 이거, 그죠? 나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난 T니까. 그지? 난 T라서, 왜 이걸 계속 보고 있지? 책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그죠? 수험생은 뭐 바람만 불어도 불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더라. 자, 카페는, 말씀드렸죠? 카페는 주소가 요거고요. 대문자, 이거 꼭 구분해서 입력을 하셔야지 맞는 곳으로 갑니다. 소문자로 입력하시면 이상한 데로 갑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등업 신청해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판서 노트 2차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복습 보이스 2차용, 그죠? 그거를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카페 뭐 가입해서 등업 신청을 꼭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 진도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진도가 좀 빡빡해요. 경조는 양이 많습니다. 근데 뭐 경조만 양이 많냐? 아니에요. 민소도 양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정호 선생님한테 가면 경조하라 그러고, 이해선 선생님한테 오면 민소하라 그러고, 그럼 뭐 어떡하지? 녹용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죠?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서로 양이 많고 하니까는 이제 그죠? 어디로 가나 후회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 과목이 지금 경조밖에 개강이 안 돼가지고 이거를 어거지로 고른 경우도 있을 거야. 자, 네, 경조, 민소, 노경이다 라고 해서 3가지 과목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노경이 양이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그죠? 근데 진입장벽이 조금 있고요. 그 여기는 하나 틀리면 그냥 빵점이에요. 그래프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수학인 거야. 정답 틀리면 그냥 쫙 긋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수가 95점 이렇게 돼도 표준점수 돌리면 60점 이렇게 나와요. 95점이 원점수면 그냥 소소하게 하나 틀린 거야.
그지? 그래도 이제 이런 식이라서 진입장벽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요런 문제. 그지? 이게 단점이고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양이 적다는 거. 상대적으로. 근데 생각보다 또 녹용 들어가신 분들이 안 적어요 막 이래. 경주 한번 와봐. 민소 한번 와보고. 그치? 이건 뭐 껌이구나 뭐 이제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소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조든 민소든 양이 많아요. 근데 이제 민소와 경조를 한다라고 하면 경조는 일단 진입장벽이 낮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사관리 과목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경조를 많이 골라요. 자, 민소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되냐? 뭐 진입장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죠? 우리 훌륭한 민법 선생님 덕분에, 그죠? 훌륭한 신쌤 덕분에 그러니까 민법이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애들이 신정 선생님 좋아서 민소 골랐다가, 이거 아닌데? 뭐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민법 베이스가 조금 잘 깔려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들어갔을 때 크게 막 놀랍진 않을 거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얘는 행쟁하고 또 같이 시너지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고르든지 간에 상관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니즈에 맞는 거 잘 고르면 돼요. 내 적성에 잘 맞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기억할 거. 뭘 고르든 후회해요. 뭘 고르든 후회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거, 내가 가장 재밌어하고 좋아할 만한 거 고르시면 되고, 그럼 동차반으로 지금 경조를 한 바퀴 돌렸죠. 그러면 나 계속 할까 말까가 이제 뭐해? 여유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거야. 해봤는데 이게 뭐 작년 친구 한번 말씀드리면 동차반 경조를 들었어. 근데 얘가 이제 학을 뗀 거야. 그치? 학을 뗀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GS 연기에 들어가서 민소로 바꾼 거야. 그죠? 근데 한 연기를 진행을 쭉 하다가 후반쯤 되면 합격자 발표가 나요. 11월에 합격자 발표가 나니까. 근데 이게 웬일이야. 동차반만 들었는데 경조 점수가 63점 몇이 나온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수업 시간에 인사는 또 우리 저를 듣거든요.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경조가 너무 자기는 아닌 것 같아서 바꿨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러면서 저 다시 경조 올까요? 이러는 거예요. 연기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미 연기를 들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아깝다. 그러니까 민소에서 그냥 해라. 뭐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뭘 하든 잘할 사람이다. 이러고 보냈어요. 그죠? 과연 그죠? 곧 이제 2차 시험인데 민소에서도 좋은 점수가 나오기를 제가 간곡하게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조는 양이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 얘는 노력한 만큼 나와요. 인사는 노력한 만큼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약간 DNA가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경조는 너무나 다행인 게 노력한 만큼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법학하고 좀 공부 스타일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막 경영학인데도 약간 법학스럽네?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들 거야. 왜? 쓸 게 정확하고 체계가 정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양이 많다. 우와 씨 학자 이름 뭐였지? 막 이런 어려움이 초반에는 있지만 뒤로 갈수록은 그냥 뭐 기계적으로 계속 눈으로 바르면 되네 이런 느낌이 올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한번 잘 해보고 스타일이 맞으면은 이제 경조로 쭉 가셔도 되고 저는 죽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야지. 그죠? say goodbye.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해봐.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고 나서 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세 과목 다 했어요. 놀랍죠? 근데 난 그렇게 쓰레기 아니야. 나 그렇게 줏대 없는 사람 아니야. 그쵸? 세 개를 다 하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이제 법학과였잖아요. 그쵸? 법학가다 보니까 당연히 민소지 막 이러면서 그죠? 또 내가 이제 약간 좀 간만 안 썼지, 그치? 선비야. 그래가지고 야씨 당연히 민소지 법학과가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민소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19기예요. 되게 옛날 기수죠, 그죠? 너무 옛날 기수라 기수 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아무튼 제가 19기인데 이 19기는 되게 특이한 기수예요. 시험 제도가 막 바뀌는 첫 뭐 기수이기도 했고 막 난리가 났어. 원래 이 18기 이럴 때는요 법전을 안 줬어요. 이땐 법전을 안 줬었고, 법전도 안 줬었고, 그래서 좀 문제가 많았어. 근데 이제 이때 19기 때 법전을 이제 처음으로 줬는데, 그럼 법전을 줄지 말지를 빨리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19기 이 시험을 보던 해, 몇 년 돈지도 모르겠는데, 이 해 1월까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법전을 준다, 안 준다.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요 이전, 그 작년 해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저는, 하다 보니까는 이제, 민소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민소를 이게, 공소시효 다 지났을 거야. 그치? 안 지났으면 어떡하지? 아무튼, 비밀. 자. 이때는 사법고시 이런 게 있을 때여가지고, 그 어둠의 경로로 우리 선배가 사법고시 민소 강의 CD를 구워왔어. CD를 구워왔대. 그치? 자, CD를 구워온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둠의 경로로 이 CD를 공유받았어. 선배에게. 오씨, 어떡하지? 해가지고 이걸로 한 바퀴를 빡 돌려봤어요. 민소를. 돌렸는데, 다 돌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다 했지? 하고 나서, 책을 딱 덮고, 이 법정을 쓰면 못하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깝게 요 11월 말인가? 요때 이제 민소를 한 바퀴 다 돌렸는데도 아 이거 법전 없으면 못하겠는데 법전을 주는 거 안 주는 거야? 계속 발표가 안 나. 그냥 3월까지 안 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접었어요. 이걸 접었어. 접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했냐면 이씨 어떡하지? 아 그래 경조하자. 그래서 이제 1월부터 경조를 한 거예요. 1월부터 막 경조를 미친 듯이 했는데,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니까 다행인 건 뭐냐면, 이제 복전을 했다 그랬잖아, 내가. 그치? 복전을 하니까 이제 수업을 계속 이제 인사, 그 다음에 경조, 그 다음에 노사관계, 이런 거 중심으로 쫙 깔고, 그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한 거지. 주말에는 여기 GS 강의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친 듯이 했죠. 학교에는 다행히 이제 고시실이 있어가지고, 나는 서울 사는데도 기숙사에 있었어. 그치? 고시실은 그게 가능해가지고, 고시반은. 그래가지고, 기숙사에서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막 혼자 11시로 공부하고 막 계속 이런 생활을 조금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경조를 했죠. 학교 강의 요거 이제 들으니까, 그래,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점수가 잘 나왔어요. 80점 맞았어요. 그죠? 뭐야, 뭐, 감 안 오죠? 감이 안 올 거야. 왜냐면, 자, 19기 때가 또 엄청난 기수라 그랬죠? 이때가, 일단, 노경이었나? 노경 선택자랑, 노경이랑 경조 간의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노경은 막 평균이 60 몇 점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어디 가서 막 68점 받았다면 엄청 고득점이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얘기를 못했어, 노경 선택자들이. 68점이면 조금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는, 그 제 동기분 중에 한 분은 90 몇 점 받았어요. 그지? 이렇게 나온 거야. 이때는 뭐가 없었다? 표준 점수제가 없었어요. 원점이었던 거야. 원점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되고, 경조가 이 당시 평균이 40 몇 점이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조 선택자는 다 떨어졌어요. 꽈락으로. 그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경조를 80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됐죠. 합격하자마자. 스카웃이 와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국회에 막 난리 나서 국회까지 막 이제 올라가고 해서, 이제 20기부터는 표준점수제라는 게 들어와서, 전 과목이 다 표준점수제로 변수가 전환된 상태로 나오고, 그걸로 이제 저희가 합격자를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어때? 그죠? 증조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주는 느낌이죠? 자, 아무튼. 자, 요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선생님은, 어쨌든 복전이지만 처음에 법학과였잖아요. 그러면 경영 마인드보다는 어쨌든 리걸 마인드다라고 하는 거에 훨씬 더 2년 한 2학년 때까지니까 2년 동안 더 이렇게 젖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이걸 많이 물어봐요.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거를 진짜 그냥 학문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저 같은 스타일로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험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가끔 가다 이제 경영학 너무 재밌어요. 잘 이렇게 빠져들면, 죄송해요. 망언이죠? 이렇게 빠져들면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재밌다 보면,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저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만약 이런 회사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막 이런, 뭐라 해야 되냐? 이론을 만들어 막. 그지? 그러면서 막 이제 나한테 와서 토론을 걸어. 그치?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막 토론을 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는 해주지, 뭐, 근데 제 생각은 뭐 그렇긴 해요. 하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시험에 안 나와. 이러면 너무 싸가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합격해서 대학원 가자. 합격해서 대학원 가가지고 논문 쓰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수험적으로 하는 것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수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게 자꾸 이제 법학하고 다르게 실체가, 그러니까 뭔가 이 형체가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뭔가 고정된 내용이 없는 느낌이거든요. 자,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험 공부는 뭐냐면 내용을 고정시켜 놓고 내용을 구조화를 시켜 놓고 뭐 하는 거게 수험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는 거예요. 딱 내용을 고정시켜 놓고 그거를 계속 반복 해독을 하는 게 바로 고시예요. 그걸 반복 해독을 해서 이거를 이제 5번 보고 10번 보고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10문장을 다 읽었어야 됐는데 10회독하면 어떻게 돼? 이제 3문장만 읽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양을 점점 줄여나가는 게 고시 공부인 거거든요. 근데 이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원래 원체 환경을 고려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내용이 계속 변형돼요. 이런 경우 가면 내용이 바뀌어 있고 요 상황에 가면 또 내용이 바뀌어 있고 요 환경에 가면 또 내용이 바뀌어 있고 그럼 고시 공부하기에 좋은 학문입니까? 아닌 거야. 내용을 구조화 고정을 시켜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과목인 거지. 그래서 인사관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딱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얘도 뭐 어떻게 하자? 법학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법학처럼 하려면 뭐 해야 돼? 구조화 시켜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기본 목차 만들고 모든 내용을 다 구조화를 시켜서 그것만 계속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는 괜찮았고, 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저만의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논리가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강의 체계, 논리도 다 만들어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조는 특히 더 그래요. 한 땀 한 땀 다 만들었거든요. 경조는 인사에 비하면 정말 심해요. 뭐가 심하냐면, 교수님 책들도요, 기본적으로 몇 권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교수님 책 볼 거예요. 이제 처음엔 그래. 왜냐면 포부가 크니까. 그지?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포부가 커서 난 교수님 책을 보겠어 하면서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 교수님 책 몇 권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조는 최소 8권이에요. 왜냐하면 경영조직론은 두 과목으로 돼 있어요. 조직행동론, 거시조직이론. 그러면 조직행동론만 기본적으로 유명한 교수님 거 3, 4권은 봐야 돼요. 그럼 뒤에 또 뭐가 있어? 거시이론이라고 해서 거시이론도 유명한 건 2권, 3권은 봐야 돼. 그러면은 한 8권 정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 박사를 가세요 그러면. 그러면 대학원을 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옛날에는 이 막 10 몇 기 막 이럴 때는 강사도 많이 없지, 교재도 많이 없지. 그러니까는 전부 다 자기가 만들었어요. 서브노트 같은 거를. 그래서 경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 서브노트 완성하니 시험 전날이더라. 그래서 시험 전날이면 어떻게 서브노트 만들면 다 끝나요? 아니에요. 만드는 것과 암기하는 건 별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엄청나. 이렇게 많지.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알아? 여기엔 있는데 여기에 없어. 여기엔 있고 여기엔 없어. 되게 심해요. 목차도 다르고 설명 순서도 다르고 다 달라요. 법학책은 안 그러거든요. 어떤 교수님 책을 보더라도 같은 쟁점, 같은 조문, 같은 악설, 같은 판례야. 근데 이런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를 야 이제 구조화를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기본 목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한 땀 한 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한 게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25살인가? 24살인가? 너무 어렸어요. 아기 때부터 강의했는데도 빨리 자리를 잡았던 이유가 죄송해요. 24살 아기라고 해가지고 자 너무 어릴 때 강의했는데도 빨리 자리를 잡았던 이유가 이제 이렇게 한 땀 한 땀 내가 만든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게 수험적으로 조금 괜찮으니까 공부하기가 편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구조화를 시켜서 많이 할 테니 여러분도 아마 처음 공부할 때는 뭔지 몰라 막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냥 뭐 하는 거야? 일단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여봐요. 알겠죠? 이해를 하고 싶어요. 내가 최대한 이해는 시켜줘. 근데 더 깊게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해. 양도 더 많은 걸 봐야 되고. 그치? 그때는 약간 합격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안 되면 연기나 이런 데로 좀 넘겨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하자? 전체 구조, 전체 체계. 이런 식으로 구조화가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흐름을, 동차반 통해서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경조는 할 게 많아요. 그렇죠? 인사에 비해서 책도 두껍죠? 그래가지고 같이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뭐부터 들어갈 거냐면요. 자, 경영 조직 이론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영 조직 이론이다. 경영 조직론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뭐냐면 이 경영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들을 공부하는 학문. 이게 바로 경영 조직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론이야. 그치? 근데 이제 이론이 아닌 부분이 있긴 있어요. 뭐 의사소통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이 이론이 아닌데 아무튼 엄청나게 이론이 많다. 그래서 이론의 명칭과 그다음 뭐요? 이 이론을 주장한 뭐 학자 이름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처음 공부할 때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1차 경영학에서 메슬로우 알더퍼 이 정도는 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되게 처음부터 이름 뭐야? 그래서 이름도 못 외우겠어. 이러진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경영조직론 이론을 엄청나게 많이 배울 건데 자, 이 경영활동과 관련한 이론들을 배우는 거다. 그러면 이 이론들을 배우기 이전에 이 이론들을 통해서 조직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까에 대한 초창기 뭐가 있다? 논의들이 있어요. 그 초창기 논의들을 저희가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배웠던 경영학의 이론사라고 해서 테일러, 그지?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론 이런 애들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인사관리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이론들을 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이 경영활동이나 조직에 대한 이론 자체를 대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에 대한 논의들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론의 발전사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자, 산업혁명 직후에 나온 이론들을 저희가 고전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
2차 때 한번 얘기를 드렸었죠. 자, 증기다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되면서 이제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한 번에 많은 물건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많이 만들 수가 있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경영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 우와, 물건 진짜 많이 만들 수 있네? 근데 나는 조금 노력해서 많이 만들고 싶어. 이게 바로 뭐예요? 효율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효율이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 능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자, 효율과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론적 또는 체계적 접근 방식들을 저희가 고전이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 고전이론에는 총 3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거, 얘네들은 뭐라고요?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다. 고민들이다. 그렇지? 그럼 첫 번째, 누가 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구?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렇죠? 그러면 테일러라는 학자는 자,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해서 테일러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어제 우리가 했었죠. 어제 복습 잘 엊그제죠? 엊그제 했었죠? 복습 잘했나요? 어떻게 했어? 한번 해보자. 한 번만 얘기해보자. 한 번만 얘기해보고 싶은데 펜이 그죠? 뭐 이게 그죠? 펜 추가가 이렇게 안 돼? 자, 갑시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제 잠깐 얘기했었죠?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 정리할 때 우리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었어요? 기본 목차. 어떻게 잡기로 했지? 일단 첫 번째, 개요이다라고 해서 자, 이론의 기본 목차예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보통 뭐를 찾아서 밑줄치라 했어? 대두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론의 전제 조건 아니면 이 이론이 무엇을 가정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찾아서 치시면 되고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 이론이 주장하는 게 한 문장으로 뭐냐 핵심 주장 그렇죠? 두 문장만 거의 쓰시면 돼요. 그럼 이 핵심 주장이다라고 하는 거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키워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럼 이 키워드 자체를 이제 뭐 하는 거다? 이론의 내용으로 하나하나 분설해서 설명하는 거다. 얘기했었죠? 자, 그러고 나면 경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이론은 대체 이 경영학 측면에서 아니면 조직행동론, 경영조직 측면에서 어떠한 공헌을 했는지 예를 들어 옛날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거를 얘가 발견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또 두 번째 그런데 얘가 이런 지점은 놓쳤더라. 이런 거는 설명을 못하더라. 이런 한계점들. 그렇죠?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저희가 보는 게 그럼 관리자인 내가 이 이론을 다 배우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뭐가 이제 잡힌다 그랬어요? 관리자에게 주는 시사점이다라고 하는 게 잡힌다 그랬어요. 그럼 처음 공부할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 공헌점과 시사점의 차이예요. 그럼 공헌점은 학문적 측면에서 어떤 걸 발견해 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시사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걸 관리를 할 때 어디다 써먹지? 그래서 얘는 되게 구체적으로 얘를 어떻게 적용할 거야? 조직 안에서? 그래서 이걸 이용한 관리 방법이 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건데? 요런 이야기를 조금 하는 측면이 강해요. 그렇죠? 그럼 조금 차이를 아시겠죠? 저희가 그래서 이론은 요렇게 기본 목차 잡아서 전개를 하는 거다.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제 테일러도 한번 해보자. 자, 테일러도 첫 번째 개요부터 가야 되는 거죠. 저 계속 이렇게 맞춰 정리해놨어요. 저는. 그치? 구조화 얘기했잖아.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걸 수험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내용을 다 구조화를 시켜야 된다. 그 구조화 작업을 다 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그럼 이제 해보자. 테일러다라고 하는 이 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죠? 일단 야 주먹구구식 경영이나 그치? 아니면 표류 경영이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뜻인데? 주먹구구식 경영, 표류 경영이 무슨 뜻이에요? 원칙이나 관리의 기준 없이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들을 말해요. 그치? 그 주먹구구식 경영이나 표류 경영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를 야기시켜? 이게 바로 비효율의 원인이다. 됐어요? 이게 비효율을 야기를 시키는 거다. 지금 제가 판서해드리는 건 다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키워드를 보고 지금 공부 스타일을 조금 빨리 감을 잡아야 돼. 키워드 보고 뭐 해야 돼? 해석해야 돼. 그럼 주먹구구식 경영, 표류 경영. 그치? 이거 지금 계속 입에 붙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무슨 뜻이라고? 기준 없이 사람 관리를 한다는 뜻이라고. 그치? 답안지에는 저렇게 쓰지만 여러분 저걸 외우려면 뭐 해야 돼?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야 돼. 어? 원칙과 기준 없이 사람 관리하는 거를 그치? 주먹구구식 경영, 표류 경영이라고 했지. 이것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거야? 비효율이 야기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주장하는 게 뭐야? 그래서 사람 관리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 사람 관리 기준을 뭐라고 얘기한 거야? 과업중심적 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 과업중심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걸 강조했다. 핵심 주장이잖아. 그러니까는 수학 공부할 때, 고시 공부할 때는 이게 포인트예요. 키워드다라고 하는 걸 결국은 저걸로 가. 결국은 키워드만 외우게 돼 있어. 근데 이걸 외우려면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왜 이 설명이 여기에 와야 되고 하는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됐어?
그러니까는 판서하면서 키워드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해. 한번 들으면서 써보고 하면은 이게 빨리 뭐하니까 체화가 되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잘 들으면서 뭐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해석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구나. 그러면 과업중심적 관리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라고 해서 이제 이걸 이론의 내용으로 하나하나 분설했었어요. 자, 그럼 사람관리의 기준이 과업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야, 그럼 사람관리의 기준이 과업이 되게 만들려면 일단 무슨 작업부터 해야 돼요? 표준화라는 작업부터 해야 했죠. 자, 표준화다라고 하는 건 뭐였었죠? 최대의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작업 조건을 마련하는 걸 말했었어요. 그럼 이거는, 자, 첫 번째, 자, 시간 및 동작 연구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간 및 동작 연구라는 걸 통해서, 이거 뭐야? 시간 및 동작 연구? 1차 경영학 때 조금 들어봤나? 그쵸? 이거 뭐예요? 시간 및 동작 연구. 자, 일단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테일러도 이제 뭘 얘기했냐? 분업을 얘기하기는 한 건 맞아. 분업의 효과성이다라고 하는 거 테일러도 동의해요. 그치? 그러면 분업이다. 여기다가 이제 답안지 뭐라 쓰냐면 분업 이렇게 써. 그러면 될까 안 될까? 틀린 건 아니지만 딱 맞진 않아. 왜냐면 이 분업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얘기한 거야. 그치? 테일러는 이거 받고 뭘 더 얹어. 그러니까는 경영학자는 저 처음에 경영학 공부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와, 경영학자들은 조금 이런 마음 좀 그런데 좀 이상하다 애들이. 그죠? 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 법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쟁점이 있잖아. 쟁점이 있으면 뭐해? 바로 다 맞짱 떠. 그치? 야, 이거 맞지? 아니지, 이게 아니지. 절충설? 뭐 판례. 쟁점 딱 놓고 한꺼번에 그냥 맞다이 뜨거든? 근데 얘네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누가 무슨 주장을 한다? 그럼 뭐 하게? 꼭 후속 연구, 실증 연구 해봐.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뭐라고 하게? 야, 너 이거 놓쳤더라? 하면서 먹고 얹어. 그치? 그 다음에 누가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누가 꼭 후속 연구, 실증 연구를 해. 그래서 야, 너 이거 놓쳤더라? 그러면서 뭐가 계속 붙어. 그쵸? 그래서 제가 자꾸 이 개요를 잡을 때 이거를 넣게 하는 거예요. 대두 배경. 이게 있으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나중에는 한 문제에서 이론을 두세 개씩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게? 이게 문제 간의 연결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되거든. 응? 그래서 그냥 나는 오로지 머릿속에 수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답안지에 잘 쓸까만 고민하는 건데 아무튼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짱이야. 내가 제일 똑똑해. 약간 이 싸움인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야씨 너의 논리를 내가 깨부순다. 난 오로지 너의 논리만 본다. 막 이러면서 맞다이 뜨는 느낌이고.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은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자꾸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 분업 이렇게 쓰는 거야. 분업은 이미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거고 거기에 테일러는 뭘 더 얹은 거야. 뭐를 얹은 거냐면 여러분 분업을 하면 뭐가 좋아요? 뭐 어떻게 돼요? 분업을 하면? 분업의 개념 잘 잡고 왔나요? 1차 때? 분업. 분업이 뭐야? 분업이 한 작업자가 담당하는 과업의 숫자를 줄여. 그치? 그리고 이거를 그치. 어차피 할 거니까. 직무다라고 하는 개념과 과업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과업이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해볼게요. 과업이다라고 하는 건 직무를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의 활동이에요. 됐어? 자, 직무를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의 단위의 활동을 저희가 과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강사직 생각해봐. 강사직은 어떤 활동들을 하죠? 강의도 하고요. 그치? 또 뭐해? 책도 써야 되죠. 출판도 하고요. 그죠? 또 뭐도 해? 첨삭도 하고요. 또 뭐도 해? 상담도 해요. 그죠? 그러면 요 하나하나 출판, 상담, 첨사, 강의 이 하나하나가 강사직이라는 직무를 이루고 있는 활동인 거야. 그럼 이게 직무 과업 개념을 알겠죠?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한 작업자가 하나의 직무를 수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해요. 보통 여기 202호에서 강의하거든요. 저는 202호에서 열심히 강의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첨삭을 해요. 첨삭은 이제 어디서 하느냐? 집에 가서 해. 그지? 그럼 집에 가서 하면 막 차 막히면 1시간 걸리고 이래. 그쵸? 그럼 이제 1시간 동안 열심히 운전하고 가가지고 뭐 했다? 집에 가서 이제 열심히 첨삭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상담을 해. 상담은 여기 4층에서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뭐 402호 막 이렇게 한다. 402호 너무 크다. 401호 막 이렇게 한다 쳐봐. 뭐 403호 막 이렇게 할게요. 막 이런 데서 한다 쳐봐. 그럼 다시 또 뭐 해야 돼? 1시간 열심히 운전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또 상담해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로 한 사람이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각각의 과업을 수행하다 다른 과업으로 변환할 때 뭐가 발생해? 시간 낭비가 생겨. 또 어때? 열심히 막 출판하다가 갑자기 딱 상담 들어가면 바로 상담 업무에 적응을 할까? 사람인데? 난 기계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또 버퍼링이도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런 과업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전환비용이라 그래. 변환비용이라 그래. 변환비용. 그러면 뭐야? 비효율적이네. 한 사람이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면 과업 변환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거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 쪼개는 거야. 과업별로 쪼개서 이제 한 사람이 하나의 과업을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202호에 처박혀서 계속 강의만 해. 군반도 먹으면서. 그치? 그럼 계속 강의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된다? 딴 생각하면서도 뭐 계속 설명하고 하고 했던 거 계속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출판 업무에, 그럼 하루 종일 처박혀서 출판 업무에, 그럼 어때요 또? 한 가지 과업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몰입도 올라가서 또 집중도 겁나 올라가가지고 되게 빨라지지. 그치? 그래서 분업이 들어오는 거야. 한 사람이 하나의 과업만 수행하게 하자. 그치? 이게 바로 분업입니다. 그러면 가보자. 분업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한 작업자가 담당하는 과업의 숫자를 줄이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한 작업자가 담당하는 이 과업의 숫자를 줄인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돼? 가보자. 이걸 줄이면 이제 한 작업자가 담당하는 과업의 숫자를 줄이면 이 작업자의 작업 행동이 어떻게 돼?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단순 반복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면 이제부터 뭐 하기가 좋게? 관찰, 연구하기가 좋아. 그치?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이 테일러가 뭐야 단순 반복적인 이 과업을 이제 뭐 해보자? 열심히 관찰해보자. 그래서 관찰을 쫙 해봤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야 예를 들어 삽질을 하는 쟤는 계속 삽질만 하는 애구나 앉아가지고 삽질하는 거 봤어. 테일러 누나가 실제로 매형이라고 해야 되죠. 매형이 어느 공장을 운영했대. 그래서 공장 방학 때 되면은 그 공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가지고 작업자들 일하는 거 보는 거야. 봤더니 쟤는 삽질만 하는 애구나. 왜? 분업했으니까. 그지? 삽질만 하는 애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행동을 관찰해봤어. 해봤더니 쟤는 왜 삽질을 졌다고 하지? 그죠? 삽을 뭐 해야 된다? 삽을 이렇게 흙이 있으면 삽을 90도로 꼽네? 그죠? 그죠? 90도로 꽂네? 90도로 꽂고 나서 그러니까 흙을 어때? 흙을 얼마 뜨지를 못해. 그지? 근데 삽을 요렇게 꽂았다 쳐봐. 뭐 45도, 60도로 꽂았다 쳐봐. 그럼 더 많이 꽂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작업 행동이 나오니까 이걸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뭐 한다? 자, 비효율적인 작업 행동은 빼고 그리고 하나의 작업 행동의 가장 효율적 수행 방안이 뭔지 그 작업 행동을 개발해내고 그럼 그렇게 해서 작업을 수행했을 때 얼마큼 시간이 걸리는지 시간을 측정해보고 이런 활동을 한 거야. 이게 바로 시간 및 동작 연구인 거예요. 그럼 이 시간 및 동작 연구를 통해서 자 이제 두 가지가 도출이 된다 그랬죠? 첫 번째 표준 작업 수행 방식이 도출이 돼. 자 글씨 이상하죠? 죄송해요. 얘가 뻥났어요. 표준 아니죠? 그쵸? 자 얘가 가끔 이렇게 버벅대요. 자 표준 작업 수행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다음 표준 작업 수행 방식은 그럼 뭐겠어요?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 최적의 작업 수행 방식. 작업 도구부터 시작해서 작업 행동까지 모두 다 포함해요. 그죠? 다음 두 번째, 그럼 이렇게 작업을 수행하면 평균인이라면 이 정도 작업 시간이 든다라고 해서 이제 뭐가 나오겠어요? 표준 작업 시간이다라고 하는 걸 과업별로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뭐해? 엿 바꿔 먹어? 뭐해? 이거 가지고 사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치? 이제부터 우리 작업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옛날에는 기준 없이 관리할 때는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했어? 그냥 내 맘에 안 드니까. 그지? 야, 이렇게 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냥 지휘명령 내리고 통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떻게 됐다? 기준이 있어. 너 삽질할 때 있잖아. 여기 매뉴얼 봐봐. 45도로 꽂아야지 왜 90도로 꽂니? 그죠? 이렇게 뭐 한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부터 사람을 감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된다? 사람 관리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 관리를 한다는 건지 이제부터 뭐 하자? 엊그제 봤지? 확계보유방 측면에서 보자. 첫 번째, 이거 가지고 이제부터 뭐 한대요? 선발과 훈련이 달라져요. 과학적 선발과 훈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과학적 선발과 훈련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말이었습니까? 일단 첫 번째, 옛날에는 어떤 애들 뽑았어? 테일러 나오기 전에는 말 잘 듣고 착하고 성실한 애. 그치? 근데 이제는 어떤 애들 뽑는다? 이 표준 작업 수행 방식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그랬지? 그래서 설명해봤자. 설명해야지. 어제 복습했잖아.
그죠? 이해한 거 설명해야지. 중얼중얼 해야 돼요. 쓰면서 공부하지 마. 쓰면서 공부하면 100년 걸려. 1회도 못해. 어? 쓰면서 공부하는 습관부터 버려야 돼. 고시 공부할 때는. 어?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계속 말해야 돼요. 중얼중얼. 그치? 백지복습이라 들어봤나? 고등학교 때 다 해봤을 거 아니야. 한 번쯤은. 그치? 백지복습 몰라요? 그리고 내가 미리 말하는데 이 치박 못 써먹겠네. 자, 미리 말하는데 자, 많이 읽는다. 뭐야, 읽는다지. 개무식했어. 자, 책을 많이 읽는다. 많이 읽는다. 이게, 그러면, 회독수가 늘어난다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 OX로 답하세요. 외워진다. OX야. X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지, 초반에 날 많아서 정말 다행인데, 가스라이팅 같다. 자, 지금 GS 2기인데도 암기가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 답안지 딱 쓴 거 내면 처음부터 끝까지 글짓기야. 응? 처음부터 끝까지 글짓기 해놓고 나한테 물어봐. 어디까지 자유재량이 허용되니? 이렇게 100%까지는 허용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처음부터 끝까지 글짓기야. 물어봤어. 하루 종일 공부를 하잖아. 근데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왜 암기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걸까? 본인도 모르겠대. 자기는 진짜 열심히 한대. 엄청나게 하루 동안 많이 공부를 한대. 뭐 하는 줄 알아? 맨날 읽어. 맨날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암기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고시 공부할 때는. 그리고 선생님 왜 자꾸 암기 얘기를 하냐. 제가 암기만 시키는 강사는 아니거든요. 이해시켜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되거든. 그럼 이제 암기가 궁극적으로는 암기야. 그러면은 물어봐. 선생님 암기다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가요? 고시잖아.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뭐가 있다? 분량의 제한이 있잖아. 이게 없으면은 암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생각한 대로 글짓기 하면 돼요. 고민 많이 하고 쓰면 돼요. 근데 지금 뭐가 있다? 100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는데 언제 고민해서 그 자리에서 창작할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시는 궁극적으로 암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많이 읽는 게 암기냐? 착각하면 안 돼. 절대 아니야. 그러면 많이 이제 보고 나서 책을 많이 회독을 하고 나서 그다음 그럼 암기다라고 하는 거는 별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별도 작업으로 많이 하는 것들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손으로 쓰면서 외워 아이들. 오케이. 처음 공부할 때는 한두 번 써볼 수 있어. 판례 문구 같은 거. 근데 이거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책 보면서 막 쓰는 거야. 뭐 필사하냐고. 막 이게 보면서 이게 차팔집 딱 놓고 그지? 딱 놓으면서 계속 써. 이거 하지 마세요. 하루 동안 많이 보지도 못하고 손목 나가 그냥. 이것만 나가. 아웃풋이 없어.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보통 다 백지복습이다. 라고 해서 자,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냐? 목차도 다 안 써. 자기만 알아보면 되잖아. 목차 플러스 뭐 한다? 키워드 중심으로 그냥 딱 A4 공부 딱 한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백지 꺼내. 공책 딱 놓고 그날 배운 거. 하면서 쫙 다시 복귀하는 거야. 막혔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막히면 빨간 색연필이나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쳐놔 그 부분. 여기 빵꾸 났구나. 그래서 다음 거 다시 해. 그 다음 뭐 한다? 다 하고 난 다음에 형광펜 친 데만 다시 찾아봐요. 그게 하루 공부의 마무리야. 그치? 자, 아니면 또 뭐가 있다? 계속 중얼중얼 해야 돼, 말로. 그래서 애들이 복습 보이스 끼고 사는 거예요. 복습 보이스 맨날 들으면서 그걸 똑같이 말해, 애들이. 그 정도로 하는 거야, 그래서 다들. 그쵸? 거봐. 1차하고 2차는 완전 다르지, 급이 달라. 그쵸?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답안에 정확하게 현출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가서 이제 칠판이 개구려가지고 일로 올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가보자. 1번 표준을 받고, 자, 두 번째 과학적 선발이다 라고 해서 얘기했었죠. 과학적 선발이다 라고 하면 설명 좀 해봐. 중얼중얼 설명해야지. 결국 키워드를 외울 거지만 그거 외우려면 설명해야 돼. 과학적 선발이다 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다? 앞에서 표준 작업 수행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표준 작업 수행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예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삽을 어떤 회사에 삽을 써야 되는데 그 삽이 무게가 얼마였고 한 번에 몇 그램을 떠야 됐고, 그치? 그럼 최소한 뭐가 나와? 여기서 요구되는 자격이 나오잖아. 그치? 8의 완력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잖아. 그치? 그럼 이제부터 선발을 할 때 뭐 한다?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해당 과업 수행에 어떤 사람? 키워드 뭐야?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 이제 착하고 말 잘 듣고 성실한 애 안 뽑아요. 싸가지 없어도 과업에 적합한 뽑는 거야 이제.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보자. 그럼 이제 설명해봐. 왜? 왜 과학 수행에 적합한 사람 뽑는 거야? 뭐라 했어?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설계된 이 과학 수행 방식에 적합한 애를 뽑는 게 뭐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은 애를 뽑아서
훈련시키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었다. 시간과 돈이 덜 들었다. 야. 응? 그럼 두 번째, 그럼 과학적 훈련이다라고 하는 건 뭐다? 과업 중심적인 교육 훈련을 시킨다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야?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and 또 뭐도 있었어? 이제부터 표준 과업량이다라고 하는 거, 표준 과업량이다라고 하는 걸 달성하는 데 있어서 뭐 하는 거? 필요한, 요구하는 지식,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말하는 거다. 잠재 능력 개발, 적성 개발, 그건 니네 엄마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렴. 회사에선 뭐 하는 거야? 무조건 과업 수행에 필요한 것만 딱딱 가르쳐. 나머지 안 가르쳐. 돈 낭비, 시간 낭비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가볼까? 그럼 세 번째, 뭐가 나와 이번엔? 차별성과급제. 그럼 차별성과급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돼요? 표준 작업 수행 방식이 있고, 그치? 그 다음 뭐가 있어? 표준 작업 시간이 있지. 이거 두 개를 이용하면 뭐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 표준 작업량 또는 표준 과업량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다. 그럼 표준 작업량 또는 일일 표준 과업량이다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하면 이걸 기준으로 해놓고 뭐 한다? 이거 초과 달성한 사람은 높은 임률. 이거 달성하지 못하면 낮은 임률을 적용해서 한 작업장에 지금 뭐해? 상이한 임금률을 적용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률 성과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봤지? 1차트다. 자, 그럼 이거는 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왜? 이거 무슨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인간을 뭘로 봐? 인간을 경제적 동물로 봐. 인간을 경제적 동물로 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려면 뭐를 이용해야 되는 거다? 경제적 보상. 경제적 보상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야. 그걸 한 단어로 뭐라 그래? 동기부여시킨다. 오케이? 어?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뭐가 들어와? 기능식 직장제도 들어오지. 자, 기능식 직장제도이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야? 기능식 직장제도는. 얘는 첫 번째, 책임과, 그치? 책임과 실행을 완전히 뭐한다? 분리해. 그래서 관리자는 의사결정만, 종업원은 뭐만? 실행만. 생각하지 마. 네가 맘대로 판단하지 마. 내가 결정 내린 대로만 넌 그냥 하는 거야. 그치? 그럼 더 나가서 이제 어떻게 돼? 관리자들도 어떻게 한다? 전문 관리자, 기능별 전문 관리자가 들어오게 되고 이를 통해 도입이 되고 이를 통해 어떻게 된다? 복수의 위계구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 복수의 위계구조를 이용해서 관리 감독하는 거다. 기억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어제 했어. 엊그제 했어, 인사 때. 그럼 이제 세 번째 가보자. 뭐 얘기해야 돼요? 세 번째 반가로 3번인가? 몰라. 자, 가보자. 그럼 이제 뭐가 나온다? 양가로 3번인가? 양가로 3번이에요? 3번으로 이론의 평가요. 이 이론의 가장 큰 공헌점이 뭔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놓고 표준화 시켜놓은 이 결과물을 기준으로 자랑 관리를 하니까 비효율이 제거가 돼. 그래서 진짜로 효율이다, 능률이다 라고 하는 게 증진이 됐고 무엇보다 자 생각해봐. 왜 인사관리 첫 챕터에는 늘 과학적 관리법이 나오는 걸까? 얘가 바로 뭐예요? 인사,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관리할 땐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처음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직무 중심 인사 관리에 뭐가 됐다? 이론적 토대가 됐다. 오늘날 인사 관리의 기본 토대가 된 이론이네. 처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그 사람을 관리해야 돼. 왜요? 뭐래? 그래야 비효율이 없어. 됐어? 그걸 지금 뭐 했다? 이론으로 정립해 준 거거든. 됐어요? 이거 엄청나지.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인간 소현상이요.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잘했어. 자, 내가 대답했는데 왜 잘했다고 칭찬을 그쪽에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인간 소현상이요. 이거 발생해요. 라고 하죠? 이제 이것만 쓰면 안 돼. 2차니까. 더 해야 돼. 자, 더 해봅시다.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 우리 종업원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개별적 독립적인 과업을 수행하죠.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어때요?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없고 실행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 수행 결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불량품이 나왔다. 품질에 문제가 있다. 그잖아. 불량품이 나왔다. 시간이 안 맞았다.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죠? 그리고 고객이 우리 제품 개구리다고 했다. 그러면 그거 다 누구 문제야? 의사결정을 잘못 내는 관리자 문제야? 아니면 그걸 실행하는 종업원 문제야? 알 수가 없어. 자, 봐봐. 답이 다 다르잖아. 관리자 문제요. 종업원 문제요. 그렇잖아.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러잖아. 저도 그래요. 저도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려주고 와, 집에. 그지?
오늘 싸웠어. 어제 싸웠어. 어제 싸워가지고 나 오늘 집에 안 갈 거야. 그죠? 원래는 오늘 현충일이라 쉬는 날이잖아요. 애기가 유치원에 안 가요. 그러면 육아를 해야 되잖아.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빨리 강의를 하고 가서 오후에 내가 육아하고 애기 또 학원 가는 날이어가지고 학원 가고 애가 막 그죠? 아직 우리 애기 아직 만 3세거든요. 아직 이게 곧 만 4세 돼요. 8월 3일에 8월에 애기 저희 말했나? 여자 선생님들은 8월밖에 애기 못 낳아요. 왜냐면 9월부터 막 연기하지 뭐하지 하니까 8월밖에 애기 못 낳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딱 했는데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8월 3일에 그리고 너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GS 3기 강의 종강한 다음 날에 조산했어요. 제가 조산. 그지? 그래가지고 일찍 나와주셨는데 또 이제 엄마 돈 벌라고 종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날에 바로 조산해서 뭐 대학병원 가서 막 긴급 수술하고 막 아무튼 그랬어. 저는 이만큼 나왔는데도 여기 이 의자가 왜 있게 나 임신했을 때부터 들어온 의자야. 그치? 그래서 여기 맨날 앉아서 있어.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그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려주고 와.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안 싸웠으면 끝나고 가가지고 이제 육아 조금 바톤 터치해서 좀 쉬게 하고 그치? 밥 먹이고 이따 또 과학학원 가야 되거든. 그래서 과학학원 데리고 가서 놓고서 밖에서 대기 타다가 일하면서 대기 타거든요. 대기 탔다가 이제 됐고 픽업 와서 저녁 먹이고 내가 씻겨야지 했는데 어제 싸운 거야. 나한테 어제 시비 걸더라고. 그치? 그래서 자기한테 말을 걸지 말래.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말 안 걸었어요. 그죠? 말 잘 듣거든. 말 걸지 말래잖아. 그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바로 말 안 걸고 혼자 막 화장하고 우리 아들은 벌써 눈치챘어. 가운데서 뭐지? 그래서 이제 눈치를 채더니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써니데이예요. 날 풀어주려고. 그치? 써니데이네. 엄마 갈게. 이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원래는 다 최적 의사결정 내려주고 오죠. 나 지금 나가니까 내가 여기 물 끓여놨거든. 이거 따뜻한 거 먹이고 난 밥 여기 해놨거든. 밥만 돌려서 해가지고 하면 되고 다 해줘. 그지? 근데 꼭 어떻게 된다?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망쳐. 진짜 따뜻한 물 먹이라고 했는데 얼음물 먹여서 애 지금 목감기 걸려있고. 그치? 그러니까 실행하는 과정에서 망치는 거야. 근데 내가 의사결정을 그지같이 내릴 수도 있겠지. 그리고 누구 잘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치? 만약에 내가 의사결정 내리고 내가 실행까지 했는데 고객이 내가 만든 물건 구리다. 그럼 그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근데 의사결정은 딴 사람이 내리고 실행도 딴 사람이 했잖아. 그치? 그리고 실행도 어떻게 했어? 실행도 다 나눠서 했어. 한 명은 눈깔 붙이고 한 명은 코 붙이고 한 명은 팔 붙이고. 근데 다 만들어 왔는데 뭔가 구려. 도대체 뭐의 문제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너무 과업 자체를 다 독립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 소재 파악이 안 돼요. 이게 안 돼. 책임 소재 파악이. 그치? 이게 바로 이제 뭐겠어? 여기 안에 무슨 얘기가 들어갈 수 있어? 또 품질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들어오는 거야.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때? 맨날 나한테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단순 반복적인 과업만 수행시키니까 어때요? 내가 자아실현이 안 돼. 자아실현이 안 돼. 그지? 그리고 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심지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시키는 대로만 하래. 그치? 정해진 대로만 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거 회사에 제안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의성 발현돼야 안 돼요? 창의성 발현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창의성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AI랑 이제 우리 싸워야 되잖아. 그치? AI랑 싸워서 어떻게 이길 거야? 걔 나보다 똑똑해. 그죠? GPT? 걔 모르는 게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GPT를 막 학대하더라고. 그치? 야, GPT 너 이거 뭐야? 걔가 말해줘. 근데 이건 이거 아니야? 그럼 걔가 또, 그거는 뭐 이렇습니다. 말해줘. 그 근거가 뭔데? 그럼 GPT가 또 말해줘. 그래서 자꾸 GPT 학대하고 막 이래, 사람들이. 그거 다 질투야. 나보다 똑똑해서. 그치? 아무튼, 이제 그래서 우리가 AI랑 이제 맞짱을 떠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 그럼 이제 AI가 없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없는 거 없어. 얘 우리 없는 거 없어. 그치? 그나마 있는 게 뭐게요? 감정 공감. 그래서 요즘에 제가 또 열혈맘 아닙니까? 그죠? 애기 교육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잖아. 뭐 스카이캐슬 이런 드라마 보고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살려면 얘한테 뭘 키워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이드는 잡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에 굉장히 중요해. 감정 공감. AI한테 한번, 나 오늘 슬퍼. 그럼 걔 뭐라 그래? 그러면 웃겨드릴게요. 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 하잖아. 내 친구 한 명 했다는데 한번 누구지? 시리한테 시리야 나 오늘 남자친구랑 싸워서 기분이 되게 안 좋고 슬퍼. 그랬더니 시리가 그러면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더니 뭐 까마귀가 뭐를 먹었어요.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숴버릴 뻔했다는 거야. 그죠? 아무튼 근데 AI가 감정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느낌이 오죠? 뭔가가 장벽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해지는 게 요즘 그래서 뭔지 아세요? 인성이에요.
인성. AI한테 없는 거. 근데 요즘에 어때요? 또 우리 인성 개차반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요즘 애들 또 인성 개차반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이 요구가 돼. 그리고 또 하나 뭐게? 이게 AI 도입 또 뭐가 있게? 요즘에 경영 환경이 급변하죠. 그럼 여기에 기술도 하루하루 바뀌어. 그리고 또 어때요? 고객들이 또 근데 이거 진짜 고객들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올라가 봐. 교통 발달해서 이제 비행기 생겼지? 이제 인터넷 되니까 유럽이면 어디면 뭐 빠삭하게 알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해본 것도 많고 먹어본 것도 많아. 그러니까는 이것저것 해달라는 게 너무 많아. 그치? 그래서 고객 니즈도 계속 바뀌지. 그러니까 뭐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뭐가 계속 나와야 돼요? 신제품, 신기술. 그럼 신제품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종합원의 창의적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창의성이다라고 하는 걸 요즘 경영에서는 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얘네 봐봐. 맨날 인형 눈깔만 붙이지? 심지어 인형 눈깔 하나 내 맘대로 못 붙여. 정해진 대로 붙여야 돼. 근데 지금 이 창의성이라는 게 발현이 되겠냐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겠냐고.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창의성 개발이 안 된다라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됐죠? 또 여기서는 자 조직이 뭐 했어? 표준화를 시켜놨죠. 내가 다 정해놨어. 정해놓은 대로 너는 실행만 해. 이렇게 했죠. 그게 바로 뭐야? 일방적 관리야. 일방적 관리를 한다? 한마디로 뭐 한다? 강력한 통제야. 시키는 대로만 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인간소외 현상 이런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날 거지만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 인과관계로 파악해야 돼. 인간소외 현상 발생한다. 왜? 이거잖아. 일방적 관리. 통제 중심의 일방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심리적 소외 현상 발생한다. 그치? 인과관계로 답하고 여기도 뭐야? 내가 지금 판서 막 한 거 같지? 인과관계잖아. 단순 반복적인 작업 수행으로 인해 자아 실현이 불가능하고 이 단순 반복적 행위를 뭐 하는 거다? 심지어 표준화 시켜놓은 대로만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창의성 개발되지 않는다. 그치? 응? 할 수 있어? 인과관계야. 무조건.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렇구나. 이게 바로 뭐다? 첫 번째 고전 이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전 이론이 뭐냐? 두 번째 고전 이론이 바로 자 페이올 아저씨 일반 관리론. 어제 했다. 그쵸? 그럼 일반 관리론은 얘도 해보자. 개요. 자 얘는 뭐라고 얘기해? 자기가 자신의 경영의 경험을 토대로 뭐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조직 전반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어. 얘는 이 경험이 문제야, 경험이. 대대손손 이어오던 회사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야 조직 전반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걸 깨달았다는 거지.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일반 관리론으로 넘어오는 매끄러운 대두 배경은 없을까? 있어. 이게 바로 뭘까? 과학적 관리법은 어디에 한정한 이야기를 해요? 생산 라인. 그치? 생산 라인이잖아. 여기는 생산 현장에만 한정된 얘기야. 생산 현장. 그치? 얘는 생산 현장. 얘만 한정했지. 그래서 얘가 뭐라고 까이냐면 지나치게 미시적으로 접근했다. 아니 조직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어디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 현장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현장에서 아무리 효율성을 극대화시켜보세요. 얘가 빠가짓하면. 얘가 빠가짓하면 어떡해. 이 조직은 뭐야? 결국은 비효율 야기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넌 지나치게 미시적 접근을 했다. 근데 페이올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전사적 차원에서의 관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무슨 접근을 하는 거야? 거시적 접근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만들어져? 브릿지 흐름. 그럼 매끄럽게 뭐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미시적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관리론 그 다음에 나오지. 당연하게 다음 이론이 연결이 돼야 돼. 안 그러면 다 암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가서 그렇구나. 그러면 얘는 그래서 너의 핵심 주장은 뭐니? 그래서 내가 이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경영활동 중에 뭐? 이 관리활동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할 거야. 그러니까 관리자들한테 이거 뭐 해라? 교육시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론의 내용으로 요거 이야기돼야 되고 요거 이야기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경영활동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뭔데? 경영활동은 6가지 하위 활동으로 이루어진 활동이야. 그 6가지 활동이 뭐였었어? 기, 상, 재, 보, 회, 관이었어. 자, 그러면 이 경영활동 중에서 이 관리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야, 관리활동이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뭔데? 관리활동은 뭐냐면 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해? 조직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뭐 한다? 이제 조직화를 시키고 그 다음 이 조직화 시켜놓은 자원들을 움직여야 돼. 지휘 명령이다라고 하는 걸 내리고 그럼 이것들이 수행한 결과물들을 뭐 한다? 연결해야지. 그쵸? 연결해야지. 지금 눈깔 하나 붙이고 코 하나 붙이고 팔 하나 만들었으면 그거 이제 뭐 해야 돼? 합쳐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한다? 통제. 즉 계획대로 실행이 됐는지 평가하고 조정한다. 조절한다라는 말이 맞겠네. 그치? 그래서 개조명 정통. 됐죠?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관리 활동을 한마디로 체계적으로 하라는 건데 드립다 하지 말고 플랜, 두, C 체계적으로 하라는 건데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뭐 했다? 관리 활동의 14가지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줬지. 됐죠? 자, 이게 바로 페율이었어. 엊그제 한 거. 자, 그러면 야, 너는 어떤 공원 관계가 있니? 얘 가장 큰 공원점이 뭐게요? 첫 번째. 아직까지 유효해요. 아직까지 회사 경영하는 경영자들 봐봐. 드립다 경영해? 계획 세우잖아. 어? 분기마다 경영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실행하고 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 유효한 이론이다. 유효한 이론으로 그 가치가 명백히 있고. 다음 두 번째. 자,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느냐? 얘는 지금 이 관리 활동을 그 경영 활동이다라고 하는 걸 플랜도 시다라는 구조로 진행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 경영 관리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한 모델이야. 얘도. 그래서 얘가 경영학에서도 다양한 학파가 있어요. 시스템 학파, 뭐 이런 학파들이 있단 말이야. 경영 활동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게 맞느냐에 대해. 얘가 엄청난 학파를 만들어. 뭐야 이게? 관리, 과정, 접근법. 관리 과정 학파.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하는 학파들은 전부 다 경영 활동 연구할 때 플랜드 구조로 다 쪼개서 봐. 그래서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요게 원흉이야. 요게 왜 원흉이냐면 가봅시다. 이 14가지 관리 원칙들을 14개를 다 꼼꼼하게 외울 수는 없지만 조금 거기 나와 있는 걸 얘기를 해보면 분업화해야 된다. 공식화 시켜놔야 된다. 공식화는 뭐야? 규정규칙 정해놓고 그대로만 수행해야 돼. 작업을. 자, 그 다음 의사결정 권한은 전부 다 최고 경영층한테 있다. 그러면서 또 유명한 거 명령 일원화. 한 명이 일관성 있게 지휘명령 내려야 된다. 자, 또 그 다음 창의성, 발현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또 하나 가보자. 명령 일원화, 또 지휘 일원화였나? 뭐 이것도 있고 지휘 일원화 뭐 이렇게 해볼게요. 지휘 일어나 뭐 이런 말이 나와. 개까요. 왜 까이냐면 첫 번째 야 이거 유사한 개념 아니야? 이거 유사한 개념 아니야? 그쵸? 두 번째 창의성을 발현하라고 해놓고 의사결정 내가 내릴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창의성 발현하라고 해놓고 어떻게 했어? 정해진 대로만 하래. 공식화. 이거 무슨 관계야 이거는? 충돌되지. 그래서 뭐라고 이제 까이냐면 야, 이 14가지 관리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게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치?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역시 경험의 근간에서 얘기하니까 이 꼴이 낫지. 그치? 그러면서 경험의 근간을 뒀기 때문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너는 뭐다? 너는 과학적, 이론적 검증이 좀 더 필요한 애 같다. 과학적 접근이 부족하네. 까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나만 정리하자. 지금 고전이론 2개 봤죠? 고전이론은 뭐라 그랬어? 효율과 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한 이론들이라고 했죠?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대? 과업 기준으로 사람 관리해야 된대. 그럼 페율은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대? 관리 활동을 잘해야 된대. 즉 뭘 하나 하더라도 플랜도 C로 체계적으로 해야 된대. 됐어? 그 세 번째 누구게? 페율이래. 베버라는 학자의 관료제론이에요. 됐어? 자, 그럼 관료제론. 얘는 베버다. 이걸 또 웨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영어. 자, 그럼 이제 베버다라고 한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베버가 일단 이 관료제론을 주장하기 이전에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타인이나 다른 조직을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자, 그러면서 타인이나 다른 조직을 내 의지대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한이나 권력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권력이 뭐가 있을까? 이 지배 권력이 뭐가 있는지 이 이론을 이 연구 자체를 조금 처음 했단 말이야. 봤더니 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조직을 지배하려면 자,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은 세 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자, 전통적 권력.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 왔기 때문에 피권력자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설날에는 세뱃돈 주는 거야. 그치? 그럼 조카들이 와서 막 얘기하잖아. 세뱃돈 주세요. 왜? 설날이니까요. 왜 설날을 줘야 돼? 설날은 원래 옛날부터 주는 거예요. 이러잖아. 그치? 그래서 조카가 내 행동을 통제한 거야, 지금. 전통적 권력을 이용해서. 그죠? 또 하나 뭐가 있다? 왕실이에요. 그치? 일본이나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때로는 천황이나 아니면 여왕이 한마디 하는 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잖아, 국민들에게. 그치?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한 거에 대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통제 방식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카리스마적 권력이 있어요. 카리스마적 권력을 이용해서 지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카리스마적 권력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말하는 이 카리스마는 뭡니까?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 즉 비범함에 피권력자들이 뭐한다? 매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자고 했어. 근데 막 뭐 약간 좀 뜬구름잡는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카리스마 리더십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 히틀러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진짜 막 초가지붕에 막 이렇게 엄청나게 못 사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 대국을 만들겠대. 그러면 처음에는 뭔 헛소리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근데 왜 국민들이 뿅 가가지고 다 같이 새마을 운동했어? 카리스마 리더십이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거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비범함에 매료돼서 피권력자들이 나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해야지. 저 사람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여 움직이는 거야. 자, 근데 배번은요, 이 두 개를 까요. 야, 그동안 전통적 권력과 카리스마적 권력을 이용해서 그동안 사람들을 지배해왔는데, 야, 이거 되게 비합리적이지 않냐? 이래. 이거 되게 비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되게 비합리적이야. 왜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비합리적일까요, 여러분? 생각해봐. 왜일까? 왜일까? 쉬고 싶어 죽겠지. 자, 자, 왜일까? 왕이, 그지? 오늘 되게 기분 좋아. 근데 도둑이 잡혔어. 그쵸? 기분 좋으니까 뭐라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마. 훈방했어. 그치? 너 오늘 기분 더러워. 하나 걸려라. 오늘 진짜 죽는다. 도둑이 왔어. 어떻게 했다? 사형. 지배 방식의 일관성이 있어 없어? 지배 방식의 일관성이 없으면 그냥 일반 피지배자들은 뭐라고 생각해? 도둑질이 나쁜 건가 좋은 건가? 알 수 있어 없어? 모르겠지.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야 이게 비합리적인 것 같아. 왜냐하면 얘는 뭐가 된다? 첫 번째 지배 방식의 일관성이 없네. 이거 왜 이러냐 제발. 자, 지배 방식의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권력자들이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잖아. 또 카리스마 있는 리더? 이 리더 죽고 나면 똥멍청이 다음에 오면 망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거 문제가 있네. 그래서 이 베버가 얘기하는 건 일관성 있는 지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일관성이 있는 지배를 하려면 뭐를 이용해야 돼요? 규정규칙. 그래서 이 규정규칙을 이용한 지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다? 합법적 권력을 이용한 지배이다. 얘는 뭘 이용한다고? 규정, 규칙, 계약, 문서 등을 이용하는 거야.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야 라고 하는 이런 지배 권력 이론을 얘기를 하니까 결론! 따라서 뭐가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 이 합법적 권한에 의한 지배구조가 효율과 능률을 증진시키는데 짱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럼 그 합법적 지배구조가 뭐야? 관료제 조직이에요. 그래서 관료제 조직은 뭐가 없으면 절대 안 돌아가? 규정규칙이 없으면 절대 안 해. 그치? 그게 바로 어디야? 공공기관이잖아. 거기 보면은 뭐에 없어요. 규칙에 저희가 있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그래서 이제 가보자. 그럼 이론의 내용으로 이제 무슨 얘기 해야 돼요? 그러면 합법적 권한에 의한 지배구조인 이 관료제 구조가 대체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냐? 첫 번째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뭐야? 규정과 규칙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걸 뭐 한다? 이대로만 모두 다
일을 해요. 그걸 공식화라 그래. 공식화는 준수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해야 돼. 그렇죠? 준수해. 이대로만 일해. 규정규칙에 없으면 한다 안 한다? 안 해. 규정규칙에 있으면 있는 대로만 해. 추가적으로 뭘 더 하지 않아. 여기는. 그렇지? 자,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왜 공식화할까? 무조건 공식화 많이 해놓으면 쓰레기일 것 같아? 아니야. 공식화 해놓으면 어떻게 되게요? 임의적 과업수행이나 그치? 아니면 또 뭐가 있어? 권한남용이나 이런 문제가 안 생겨. 어? 자, 그리고 공식화, 규정규칙으로 정해놓는 거를 업무 수행을 가장 잘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해놨겠지. 쓰레기처럼 정해놨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최적화된 작업 수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돼. 그렇죠? 그럼 두 번째, 그럼 이제 규정규칙으로 또 뭘 정해놓느냐면, 자, 누가 어떤 과업을 수행할 건지 전부 다 분업, 전문화해 놓습니다. 왜 이렇게 해놓을까? 이렇게 해놓으면, 자, 전문인, 즉 전문인 또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하나의 과업만 단순 반복적으로 한 10년 해봐.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이 분필을 10년 동안 빚는다고 생각해봐.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눈 감고 빚는 거야. 5초 만에. 그게 바로 뭐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 숙련도가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양성을 하면 같은 시간 근로에도 더 많이 만든다? 효율과 능률 증진이야. 그치? 자, 그 다음. 그럼 규정규칙으로 또 뭐 정해요? 뭘 정하냐면, 권한의 계층화를 시켜놔.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관리자면 그냥 무한한 권한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거다? 계층별로 권한을 일정 수준 정해놓고, 재밌는 게 뭐냐면, 계층별로 권한을 정해놓고, 권한을 줬더니 얘가 권한 남용할 수 있잖아. 그거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게? 이제부터? 책임을 같이 줘. 그래서 계층별로 권한과 책임을 같이 부여하는 거야. 그럼 뭐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권한 남용 있어 없어? 권한 남용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일상에 녹아있는 통제 방식이야. 의사결정 내렸으면 책임지게 하는 거야. 그럼 함부로 의사결정 못 내리거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의사결정을 끌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통제 방식이라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냐면, 비개인화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관리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거 못하게 해요. 개인적 특성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게 뭐예요? 뭐야? 부하랑 담배 피면서, 너 어느 학교 나왔냐? 어디 학교 나왔대? 오씨, 내 후배네? 형이라고 해. 그치? 그럼 이제 뭐해? 선배님이고 형하니까 어떻게 해? 이제 막 형아 야근하고 있으면 자기도 같이 야근해주고 뭐하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형아 다른 데로 발령나면? 그죠?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자, 일관성 있는 관리가 조직 내에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관리 활동을 일관성 있는 관리다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자들한테 개인적 특성 이용해서 관리하지 말고 규정규칙 매뉴얼에 있는 대로만 관리해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이거 되게 깔끔한 것 같잖아. 근데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종업원들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거든. 그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무슨 문제를 야기시키겠어? 비개인화래. 인간소외현생 야기시키는 거야. 자, 그럼 다섯 번째 또 모든 걸 다 문서화 시켜놓습니다. 그럼 문서화를 시켜놓는다는 게 대체 뭐냐? 뭐를 문서화해 놓을 것 같아요? 모든 의사소통은 다 문서로 이루어져야 돼. 왜 그럴까?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명확한 소통이다라고 하는 걸 위해서야. 말은요, 한번 뱉어지고 나면 흩어져요. 그치? 그렇잖아. 녹음하지 않는 이상.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러면 뭐라고 할 거야? 그잖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그죠? 그런 경우 있잖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뭐 한다?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야. 문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결제해주세요. 그럼 이 밑에 누가 결제해줘? 결제한 사람 도장 들어가잖아. 사인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뭐가 가능할까요? 책임 소재 파악이 명확해집니다. 책임 소재 파악이 명확해져. 그러니까 문제야. 책임 소재 파악이 명확해지니까 아무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함부로 뭐 과감한 의사결정 이런 거 못 내려. 정해진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여기서는 정년보장이다 라고 하는 걸 무조건 해준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왜? 규정규칙이 있으니까도 있지.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년보장 해주면 아까 우리 뭐 했지? 전문화 했잖아.
한 사람이 하나의 과업을 지금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60세까지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숙련도 장난 아니겠지. 그치? 숙련도다라고 하는 것도 쫙 올리고 and 플러스 야 내가 정년보장 해줄 거니까 상사한테 싸바싸바하고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하고 하면서 아부 떠지 말고 정해진 일이나 잘하렴. 한마디로 조직 정치하지 말고 뭐해라? 정해진 일이나 잘해. 성실한 직무 수행이다라고 하는 걸 위에서 이렇게 해놓는 거야. 정년보장 같은 거. 그치? 그래서 얘가 되게 깔끔해요. 깔끔한 조직이잖아. 그치? 깔끔한데 이제 문제는 없을까? 엄청나게 문제 있죠? 자, 한번 가봅시다. 그럼 이론의 평가. 얘 가장 큰 공헌점 뭘 것 같아? 관료제 조직구조이다라고 하는 게 쓰레기라고는 볼 수 없어요. 자, 특히 세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 대규모 조직. 대규모 조직에서는 종업원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직접 감독을 모두에게 할 수 있을까? 다 못 들여다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규정규칙 매뉴얼 만들어서 걔네한테 쫙 배포하고 이대로만 해. 이대로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3,000명이 있든 3만 명이 있든 뭐가 가능하다? 통제가 쉬워요. 그래서 대규모 조직에서는 통제가 용이해지고 다음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안정적 환경에 있는 조직은 안정적인 환경 하에 있는 조직. 안정적 환경에 있는 조직 뭐가 있을까? 예시 들어봐. 환경이 안 바뀌어? 무슨 말이야? 고객의 니즈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한다 나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 회사들. 100년 동안 똑같은 컨테이너를 만들잖아. 고객들이 뭐 컨테이너 박스를 별 모양으로 만들어달라 그래? 또라이지 걔는. 그치? 하트로 만들어주세요 막 이래? 또라이잖아. 고객의 니즈가 변함이 없어 그런 산업들은. 그치? 그러면 뭐 한다? 한번 최적의 규정규칙 만들어 놓고 이대로만 100년 하는 거야. 효율적이야 그게.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인격적 요소가 중요하지 않은 조직. 어디야? 군대. 이번 군대에서 그죠? 사고 났죠? 그쵸? 사고 나, 어떡해. 군대 보내기 싫어, 아들. 그쵸? 그런 거 보면은 막 보내기 싫어요. 왜 그러는 거야? 왜 완장 뭐 40kg? 이거 매개하고 계속 그 운동장 뺑뺑이 돌렸다고. 그죠? 그래서 근육이 녹았대요. 그렇게 죽었대. 애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깨병 부린다고 하면서 안 보냈대, 병원에. 그쵸? 그 문제 크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진짜 이거 아들 군대 보내기 싫다. 진짜 이런 거 보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은 자존감이 이게 있거든요. 꼭 누구 얘기하면 자기 걸 쓱 껴넣어.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군대 생활 어떻게 했는지 참, 이제 와서 돌아보면 대단했지. 그죠? 쓱 들어와, 자기 얘기가. 그죠? 자기 빨리 칭찬하라고. 그죠? 그래서 좀 많이 짜증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야, 군대 조직. 여기서 왜? 비개인화. 개인적 특성 고려하지 말래잖아. 애 아픈데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뭐 아픈 거 고려 안 하고 완장 메고 막, 뺑뺑이 돌리고 막 그런 거지. 그쵸? 너무 내가 진짜 내 자식이었으면. 그쵸? 자, 아무튼 진짜 남일 같지가 않아.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자, 한계점 뭐가 있을까? 얘 문제 없어요? 엄청나게 문제 있지. 첫 번째. 규정규칙 지켜라. 문서로 다 모든 걸 남겨라. 이거는 전부 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근데 다들 목적이 아니라 뭐에 집중하기 시작해? 수단에 집중해. 그지? 그러다 보니까 목적과 수단이다라고 하는 게 전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전치 현상 이렇게만 쓸게요. 그다음 두 번째 엄청난 어때요? 문서주의. 그죠? 문서주의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문서로 남기고 그걸 책임 소재 다 파악해가지고 책임을 묻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활동 자체는 위축돼. 그래서 뭐가 떨어진다? 유연성이다 라고 하는 거 떨어져. 고객이 조금만 뭐 다른 거 요구하거나 환경 조금만 바뀌어버리면 여긴 난리 나는 거야. 자, 또 뭐가 있다? 종업원이 창의성 발휘할 수 있어 없어? 창의성 발휘 못해. 이런 관료제 병폐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등등등등. 자, 그렇구나. 그럼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지금 고전이론 3개 봤죠? 고전이론은 연구의 목적이 뭐였었어? 어떻게 하면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3가지 방법을 지금 배웠네? 테일러는 뭐라고 얘기했어? 과업이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사람 관리해라. 페율은 전사적 측면에서 관리를 해라. 뭐 하나 할지라도 플랜 투 C라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관리적 체계로. 그럼 배번은 뭐라 했어?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키려면 합법적 권한을 이용해라. 한마디로 합법적 권한을 위한 지배 구조, 즉 관료제 조직 구조로 만들어라. 그치? 사람 관리, 전사적 차원의 관리, 조직 구조인 거지. 그치? 그랬더니 이 고전 이론의 공통적인 까임이 뭐냐? 공통적인 비판이 뭐냐? 야 너네는 인간 없는 조직 이론이래? 이런 얘기가 나와. 인간 없는 조직 이론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뜻을 아예 모르고 그냥 외우더라고. 인간이 없다? 뭔 말이야? 그치. 인간의 특성이나 인간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 인간의
특성, 목적 등을 고려했다 안 했다?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야, 정해진 대로만 과업 수행해. 그럼 얘네는 정해진 대로 하다가 뭐를 느껴? 지루함, 단조로움, 실증, 감정이 있어. 그쵸? 그리고 너네 플랜도 씨 계획대로 실행만 해? 계획대로 실행만 하래. 근데 이 계획은 또 누가 일방적으로 수립한 거야? 조직이. 그러니까 맨날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 일에 몰입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 여기는 정해진 대로만 해. 딴 거 하지 마. 규정 규칙대로만 해. 이것도 같은 원리잖아. 그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 관계, 인간의 목적. 인간의 목적은 뭐였어? 인간관계로서 배웠었잖아. 친목질 막 이랬잖아. 그치?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야. 오로지 뭐만 고려했다? 조직의 목적인 뭐 효율과 능률 증진만 고민했구나. 이게 까여요. 그래서 누가 나온 거야? 인간관계론이 나오는 거야. 얘도 고려하자. 얘를 고려해야 된다. 인간의 목적, 인간의 특성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론은 뭐를 강조했어?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좀 쉬었다가 인간관계론 들어가서 또 통합이론까지 쭉 갑시다. 10분 쉴게요.